안녕하세요, 여러분. 12주차 산림 측량학 및 GIS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원격 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항공사진 측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항공사진 측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일단 항공사진 측량을 하려니까 사진기가 개발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진기 또 비행기도 개발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네. 다양한 형태로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이제 그 교재에는 항공사진 측량이 앞에 있고 원격 탐사가 뒤에 있는데요. 네,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합쳤을 때 이게 원격 탐사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원격 탐사를 먼저 했고요. 항공사진 측량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먼저 항공사진 측량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카메라를 탑재한 항공기로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면서 지상을 종행 방향으로 일정 간격 이상 중복되도록 촬영을 해서 지표면상의 지형 지물을 재현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항공사진 측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 목적이 이제 지도 제작을 위해서 이제 촬영이 되기도 하는데요. 국토의 변화 탐지라든가 아니면 역사적 자료 이런 용도로도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 측량, 에어리얼 포토그래머트리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영상을 이용해서 길이, 그다음에 방향, 면적, 최적 등 위치 형상에 대한 해석과 차원 및 환경 현상을 조사 분석하는 등의 특성을 해석하는 학문을 우리가 이제 항공사진 측량학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사진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가시광선에 대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가시광선 때가 아닌 전자파에 의한 영상을 이용해서 대상물에 대한 정량적, 그래서 정량적이라고 그러면 위치, 형상, 크기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정성적, 자원 환경의 특성 조사 및 분석 같은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학문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항공사진 측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 분야가 굉장히 이제 앞에서도 그 원격 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격 탐사도 하나의 교과 과정으로 하는 과목으로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 항공사의 측량 같은 경우도 원래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과목으로서 아니면 이렇게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거의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의 맛배기 형태로 전반적으로 쭉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항공사진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인데요. 일단은 이제 지표면의 상태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죠. 그다음에 기록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장기간 보관도 가능합니다. 동일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반복 촬영도 가능합니다. 자, 거시적인 관찰이 가능하고요. 아주 넓은 면적을 관찰할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동일한 정도로 신속하게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길이, 넓이 등 2차원적인 측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입체 시에 의해서 용적, 경사 등의 3차원적인 측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차원적인 측정이 가능한 건 알겠는데 3차원적인 이런 측정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투영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이 어떻게 돼요? 피사체를 뒤에서 아마 이제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할 건데요. 렌즈를 통해서 통과를 해서 다시 상이 맺히는 필름이라든가 CCD에 디지털 이제 CCD에 상이 맺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하좌우가 뒤집혀서 보입니다. 문제는 한 점을 통과해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굴절돼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사진에서 중심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기울어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딩 같은 경우가 옆면이 보이는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그 스마트폰 앱이나 컴퓨터에서 여러분들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지도 같은 것들 많이 V월드 이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보실 텐데요. 구글어스도 볼 테고요. 이제 구글어스는 위성 영상이고요.
우리 한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지금 뭐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맵, 그 다음에 V월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사진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건물 옆면이 보여요. 옆면이 보인다는 얘기는 네, 정사사진, 정사투영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 정사투영이 아니라서 정확하지가 않은 느낌인데 문제는 그 기울어진 걸 가지고서 우리가 입체시를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건물의 높이 아니면 나무의 높이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자, 넓은 면적을 조사할 때 상당히 경제적으로 활용됩니다. 단점입니다. 날씨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비가 오거나 구름이 꼈거나 쉽지 않아요. 좁은 구역일 경우에는 비경제적입니다. 그죠? 예, 아주 작은 면적을 측정할 때는 오히려 이제 비행기를 띄워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이게 비경제적일 수가 있겠죠. 뭐 요즘 들어서는 이제 드론이라든가 UAV라고 그러죠.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이런 이제 항공사진 작업에서는 상당히 또 이런 부분에서는 또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또 단점이 뭐냐면 수간이라든가 하층 식생, 산림 내의 소록길, 뭐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이런 것들이 사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 숲이 우거지면서 수관층 때문에 그죠? 수관층 밑으로 있는 그런 뭐 하층 식생이라든가 소록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항공 카메라라든가 도학이라든가 뭐 다양한 이렇게 그 항공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분석하기 위한 장비들이 상당히 고가이고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항공사진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가장 먼저 이제 렌즈하고 빛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아래 그림처럼 네, 렌즈를 통해서 나무가 이제 렌즈에 이제 교차가 돼서 통과돼서 필름에 상이 맺히게 되는데 거꾸로 맺히게 되죠. 자, 렌즈에서 피사체 나무에 상이 맺히는 거리를 요걸 우리가 이제 초점거리라고 얘기를 하죠. 포컬 랭스라고 해서 초점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요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사례를 한번 보면요. 피사체 나무 가장 윗부분 다양한 형태로 아마 이제 빛이 입사가 될 거예요. 렌즈를 통과할 때. 게다가 통과해서 다시 들어가는 데는 이제 반대쪽, 아래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 이제 렌즈로부터 하나의 점으로 초점이 맞는 곳까지 거리, 아까 얘기했듯이 네, 요걸 초점 거리라고 한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원래 이제 그 최초의 카메라는 지금 배경 그림에 있는 이런 이제 핀홀 카메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게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유클리드 같은 경우가 이미 버들가지로 만든 바구니에 작은 홈을 통과한 빛이 바구니 안에 밖의 풍경상이 눈에 맺히기 때문에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서 이들의 이러한 관찰은 일종의 바늘구멍 사진기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원전 5세기 무렵에 고대 중국의 묵가의 사상가였던 묵경은 자신의 저서에서 바늘구멍을 통과하여 맺힌 상은 거울을 보는 듯 뒤집혀 보인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런 것들을 과거에 이제 실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단 이제 인화를 하려는 기술은 없었던 거죠. 인화지의 기술은 없어서 우리가 이제 뭐 필름이라든가 과거에 보면 이제 직접 인화를 하죠. 그러니까 뒤에 아예 인화지를 넣어갖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뭐라 했다 고정해서 우리가 만들게 그러니까 사진을 만드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림을 만드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물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을 해서 네, 기다려서 모양을 그대로 거기에 이제 상이 맺히도록 기다려서 작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초기에는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뭐 몇 시간씩 표정의 변화 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이제 그 만들어내고 이러는 것들을 하게 됐는데요.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서 보면 이 바늘구멍 사진기 종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제품들
뭐 저렴하게 판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심심하시면 뭐 코로나 시대니까 한번 사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렌즈가 없어도 이 핀홀 바늘구멍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카메라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렌즈와 빛과 연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나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필름 대신에 CCD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것 뿐이겠죠. 뭐 과거에는 이제 필름 카메라가 굉장히 유행을 하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 시절이었을 것 같고요. 뭐 저도 대학 다닐 때 보면은 이제 필름 카메라 많이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죠. 그래서 뭐 메모리 카드에서 이제 받아서 우리가 컴퓨터로 옮겨서 이렇게 활용하는 형태가 됐고요. 요즘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으로 다 이식이 돼 버려서 요즘은 따로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작가 아니면 전문적으로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반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과거 이제 구형 필름 카메라들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항공 사진용 카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상 촬영용 카메라입니다. 중간은 지상에서 측량용으로 쓰는 카메라가 됩니다. 오른쪽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죠. 그래서 예전에 코닥에서 처음 나왔던 엄청 큰 형태의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저 카메라를 이제 뭐 항공기에서도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디지털 카메라나 일반 카메라 똑같습니다만, 일반 카메라는 이제 렌즈, 조리개, 셔터, 필름으로 구성이 되고요. 디지털 카메라는 렌즈, 조리개, 셔터, CCD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조리개가 빛의 양을 조절을 하죠.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의 조리개가 바늘구멍하고 똑같죠? 크기를 크였다 줄였다 하면서 빛의 양을 조절을 하고요. 이제 셔터막에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때는 아직 CCD까지 연결이 안 되니까 촬영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다 이제 촬영 시에는 이 셔터막이 열렸다가 다시 닫히는, 이제 요거 얼마나 열렸다 닫히냐에 따라서 빛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들어오게 하느냐, 짧게 들어오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이제 셔터 스피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CCD에 이제 빛이 부딪히게 되면, 실제로 이제 CCD에 빛이 부딪히게 되면 각각 하나의 픽셀에 빛을 정량한 값이 입력되므로 우리가 보통 각각 픽셀에 입력된 값이 색상으로 표현된 사진을 결국에는 메모리 카드에 담아서 볼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디지털 카메라의 구조죠.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항공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카메라 축을 어떻게 놓냐에 따라서 항공사진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연직사진과 경사사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연직사진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위 그림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형태입니다. 버티컬, 수직으로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사사진은 기울여서 대각선 방향으로 찍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제일 왼쪽 수직 사진입니다. 밑에서 버티컬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지면이 일치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경사 사진으로는 저사각 사진하고 낮은 경사 사진하고 높은 경사 사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경사각 60도 이하의 사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여요? 가운데 화면 보시면 지면이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보일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높은 경사각 사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멀리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뭐 가장 많이 이제 활용되는 사진들은 보통 이제 수직 사진하고 낮은 경사, 저사각 사진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는 수직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수직은 아니죠. 자, 좌우측, 가장자리, 사진의 가장자리 쪽은 결국은 이제 저사각, 낮은 경사의 사진이 되고요. 중심부는 수직 사진이 되는 형태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촬영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뭐 이제 이론도 들어봤고요. 개별적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장비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드디어 이제 항공기에 설치를 했으면 항공기를 가지고
어느 정도에서 어떤 방향, 어떤 형태로 어떻게 찍을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이제 촬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 시에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이 사진의 축척, 그 다음에 렌즈의 종류, 그다음에 필름의 종류, 중첩도 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진 축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넓은 면적을 한 장에 넣을 것인지 좁은 면적을 한 장에 넣을 것인지에 따라서 비행 고도가 달라지게 되죠. 또 하나 낮게 날면서 넓은 면적을 찍을 것인지 높게 날면서 좁은 면적을 찍을 것인지 광각 렌즈를 쓸 건지 일반 렌즈를 쓴 건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 필름을 어떤 거 쓸 건지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흑백 필름을 쓸 건지 컬러 필름을 쓸 건지 아니면 뭐 적외선이나 이런 다른 파장대 영역의 필름을 쓸 건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또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2D 그러니까 정사사진을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쓸 건지 아니면 3D 영상을 제작하는데도 활용을 할 건지에 따라서도 중첩도 그러니까 사진을 우리가 찍은 사진들을 다 합쳐야 되는데 동일한 지점들이 겹쳐 있어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중첩도 같은 경우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목의 성장 시기라든가 조명 조건, 그림자 효과 등을 고려해서 촬영 날짜와 시간을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필요한 축적이 결정되면 지상으로부터 촬영 고도를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진 한 장의 포괄 면적도 결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스트립이 뭐냐면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는 이제 그 라인입니다. 선입니다. 그래서 스트립당 몇 장의 사진이 필요한지도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한 스트립이 비행기에 이렇게 간 게 한 스트립이에요. 그럼 이제 비행기 유턴해서 다시 찍으면서 오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스트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라인에서 중첩도를 얼마 하냐에 따라 사진 매수가 달라질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좌우 중첩도를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스트립 수도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 넓게 한다 그러면 여기 중첩도에 따라서 폭이 달라지니까 스트립의 횟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스트립의 수까지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사진을 촬영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뭐 요즘은 모든 게 자동화가 되고 있지만 이제 과거에는 항법사가 항법 장치를 통해서 지형과 촬영 계획도를 번갈아 관찰하면서 비행사에게 비행 방향을 수정하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요즘 항공기라고 하더라도 대개 여러분들 아마 제트 여객기 같은 거 타보셨을 텐데요. 여행 다니시느라고. 그런 장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동화 기능들이 많아서 큰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제 소형 보통 이런 이제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비행기들이 그렇게 큰 비행기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동 비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직선으로 가라 그런다고 직선으로 가지는 않아요. 비행기 자체가 바람이라든가 다양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법사가 우리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아까 했던 이제 계획했던 스트립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보정하기 위한 비행 방향을 수정한다라든가 중첩을 유지하기 위한 항공기의 속도 및 노출 간격 제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가셔서 항공사진을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북대학교를 기준으로 검색을 한다 그러면 과거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뜨는데요. 이 사진이 착착착착 아까 얘기했듯이 중첩도에 맞춰서 찍고 갔는지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다 보면 사진이 좌우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게 이제 비행기가 방향을 정확히 바람에 의한 영향이라든가 틸트라든가 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흔들리면서 사진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정확히 안 찍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 촬영을 할 때 주요 인자도로 뭐가 있냐 보면요. 촬영 시각이 가장 먼저 촬영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림자가 가급적이면 없는 게 좋겠죠. 그래서 태양 고도가 높은 정오를 전후한 시간대 일반적으로 10시 30분에서
15시 30분까지 요 사이에 사진을 촬영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유인 항공기일 때고요. 드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시간대가 11시에서 2시, 3시 요때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네. 왜 안 좋으냐 하면 네. 이게 여러분들 우리 도심이나 이런 데는 상관이 없는데요. 산림에서는 골바람이나 산바람이 불죠. 그죠? 낮에 산정이 먼저 가열이 돼서 네. 골짜기에서 산을 향한 바람이 불고요. 오후에는 온도가 식으면 밤에는 거꾸로 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해가 뜨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미 이제 가열이 되면서 드론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또 일반 항공기랑 드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중첩입니다. 연속 촬영한 사진의 인접 사진 간의 중첩, 오버랩에는 내중첩이라는 거하고 옆중첩이 있습니다. 내중첩은 뭐냐면 한 비행선 내에서 연속 촬영한 사진 간의 중첩도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쭉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중첩해서 찍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옆중첩은요, 인접한 두 비행선 간입니다. 이제 비행기가 유턴을 해서 돌아오는데, 네. 이 아까 찍은 사진하고 중첩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지금 아까 찍었던 사진들이 이렇게 중첩이 이제 이걸 내중첩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제 찍고 갔는데 올 때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사이에 대해서는 다시 그릴게요. 자, 갈 때 이렇게 열심히 찍으면서 갔어요. 이게 뒤에 그림이 다 있는데 굳이 또 그리느라고 이렇게 찍으면서 갔는데 올 때 이렇게 떨어져서 찍으면서 온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네. 사진을 합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이 사이의 공간이 비어버려서 네. 사진을 중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중첩입니다. 여기도 중첩해야 되고 앞으로 갈 때도 중첩을 해야 되고 옆과도 고민을 해서 중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접한 두 비행선 간의 사진 중첩 보통 내중첩은 55에서 65%. 이제 뭐 좌우로 이렇게 이제 바람에 흔들리거나 이런 거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평균 60%대를 유지하고요. 옆중첩 같은 경우는 15에서 45%에서 평균 30%대를 유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내용을 열심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이제 이게 비행선이고요. 네, 가면서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찰칵 찰칵 찍으니까 앞장과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이 60%,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진이 60%, 이런 식으로 60%가 이제 중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60% 중첩, 그죠? 60% 중첩, 60% 중첩, 60% 중첩, 이렇게 중첩되도록 찍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종중복도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면은 내중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다음은 이제 옆중첩입니다. 비행기가 지나가는 라인. 자, 여기는 올 때였고요. 여기는 이제 갈 때가 될 텐데, 요때 이 옆중첩은 이제 평균 한 30% 정도. 이거 횡중복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행기가 네, 이렇게 날아갔다가 비행 스트립이 4번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4번 동안 종횡이 다 중첩이 되는 사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 장으로 합치는 작업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모식도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공사진이 이제 이렇게 다 중첩이 돼서 겹쳐져 있는 거죠. 비행기가 출발을 해서 첫 번째 스트립 종중복도를 가지고 갔다가 이제 이번엔 종횡중복도에 맞춰서 돌아가고요. 다시 종횡중복도 맞추면서 빠져나가서 3번에 걸쳐서 이제 이런 항공사진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또 나오는 게 틸트가 있어요. 틸트.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흔들리는 부분인데요. 사진 촬영 순간에 항공기의 동요로 카메라 축이 움직여서 연직선에서 벗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직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경사 사진을 찍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앞뒤로 경사 사진을 찍을 건지 좌우로 경사 사진을 찍을 건지에 따라서 틸트냐 팁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틸트 같은 경우는 좌우가 상하로 이제 움직여서 연직에서 벗어났을 때 역중첩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날개가 좌우로 흔들리는 형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팁은 항공기 전후가 상하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이렇게 출렁거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중첩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틸트나 팁이 없도록 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틸트 팁을 합쳐서 그냥 다 틸트라고 통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크랙과 드리프트가 있는데요. 이제 드리프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비행기가 비행선을 따라서 직선으로 쭉 전진을 해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서 비행기가 이렇게 전진하다 말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되겠죠.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드리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량에서 드리프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퀴 왜 그러면서 그 뭐라 그럴까요? 바퀴를 미끄러뜨려 갖고 차량을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형태들이 되는 거죠.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바람이 비행선과 직교 방향으로 강하게 비행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람이 여기서 불어요. 그럼 비행기가 밀려서 직선이 아닌 대각 이렇게 사선으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드리프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비행 고도도 있죠. 항공기는 기류 변화에 따라서 비행 고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기압이 여러분들 아마 여객기 타고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내선은 그런 게 거의 많지는 않은데 국제선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비행기 가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요. 그러면 이제 막 위에서 그 마스크하고 막 이런 거 떨어지기도 해요. 그 산소호흡기 막 내려오고 비행기가 잠시 뭐 기류에 흔들렸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기압 변화라든가 기류에 따라서 비행 고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때 고도 변화는 촬영되는 사진의 축적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겠죠. 거리가 달라지는 스케일이 축척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비행 고도의 변화는 위로는 5%, 밑으로는 2%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이제 조정해서 운전하는 그 항공기를 조정하는 게 쉽진 않겠죠.